안녕하세요. 그당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오랜만에 루아카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고 여자친구의 치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내주셨을 때 너무 좀 셌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혹시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많이 순화했습니다. 그래도 좀 세요. 아무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내 여자친구 민주는 가끔씩 대화 내용을 잊고 다시 물어보곤 했다. 나아가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다시 묻기도 했지.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게 너무 심해졌다는 걸 느꼈고 방금까지 자기가 뭘 하고 있었는지 그걸 왜 하고 있었는지조차 잊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녀를 설득해 병원에 데려갔다. 처음엔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병원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버텼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거의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병원으로 향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의외로 결과는 곧장 나왔다. 조기 발병, 치매. 민주가 병원을 가지 않으려 하고 병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건 진단을 받은 뒤 내가 자신을 떠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 품에서 밤새 울던 그녀가 한참을 뜸들이다 내게 한 말이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야. 분명 누군가가 내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을 감았다가 뜨면 시간이 사라져 있고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때부터 민주는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친구들, 가족들, 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을. 예전에는 일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림도 그렸지만 이제는 휴대폰만 붙잡은 채 집에 박혀 있을 뿐. 그럼에도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무슨 병이든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고 아픈 그녀를 두고 내 인생을 살 정도로 그녀에 대한 마음이 얕지 않았다. 그리고 의사가 성격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녀가 어떻게 변하든 결국 내가 사랑에 빠졌던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난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몇 달 전에 시작된 그 일이 있기 전까진. 그건 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직후부터 시작됐다. 막 저녁을 준비하려던 순간 그녀에게 문자가 왔다. 위층으로 올라와. 나는 곧장 가스레인지를 껐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그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를 간호하느라 한동안 휴가를 냈던 회사에 복귀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오랜만에 긴 하루를 보내고 와서 그런지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었다. 나는 자책하며 침실로 올라갔다. 민주야, 미안. 인사도 안 하고 밥을 하고 있었네. 하지만 그녀는 침실에 없었다. 혹시나 해서 침대 아래도 확인했고 옷장도 욕실도 확인했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찾아도 없으니 나는 휴대폰을 들어 답장을 보냈다. 어디야? 곧바로 그녀가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순간 나는 그녀가 집을 나간 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해 휴대폰으로 위치를 확인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로 그녀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간신히 설득해서 설치했는데 결국 이렇게 쓸 일이 생기긴 하네. 근데 뭐야? 집에 있는데? 그렇게 몇 분 동안 위층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서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어디 있든 결국 집안에 있으니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오자마자 깜짝 놀라서 그녀를 불렀다. 민주야? 그녀는 없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었다. 분명 올라가기 전에 껐던 가스레인지가.
이건 그녀가 킨 게 분명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위치를 더 확대해서 확인했다. 헌데 우리 아이콘은 거의 겹쳐 있었다. 꽤 정밀한 유료 어플이라 이 정도면 정말 근거리가 확실하다. 그때부터 나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혹시 집을 나가면서 휴대폰을 두고 간 걸까?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끔찍했다.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을 테니까. 하지만 휴대폰만 찾을 수 있다면 그걸 통해 그녀를 추적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일단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싱크대 바로 옆 냄비를 넣어두는 수납장 안에서 벨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나는 얼어붙었다. 진짜 휴대폰이 없이 나간 건가? 근데 왜 저기에 휴대폰을 둔 거지? 그리고 수납장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당연히 그 안에 휴대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냄비와 후라이팬 사이에 휴대폰이 놓여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내가 본 건 휴대폰이 아니었다. 민주가 그 수납장 안에 팔다리를 기묘한 각도로 접은 채 구겨져 들어가 있었다. 보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저게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녀의 몸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엉키고 비틀려 있었으니까. 안녕. 민주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희죽 웃으며 말하는 그녀는 내가 자신을 찾은 게 기쁜 것처럼 보였다. 마치 이게 무슨 게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의 유리처럼 멍한 눈은 나를 지나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최근 그녀가 내게 말할 때마다 자주 보이던 모습이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곤 너무 황당해서 잠깐 얼어붙었다. 민주가 저렇게 몸을 비틀 수 있을 리가 없다. 아니, 그 전에 성인이라면 누구든 저런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에게서 고통스러운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급히 다가가 두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머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침 한 줄기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그것을 닦아냈다. 민주야,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일단 밖으로 나오자. 나는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을 숨기려 애쓰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팔과 허리를 잡고 수납장 밖으로 그녀를 끄집어냈다. 끌어내는 동안 그녀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불편한 자세로 있었던 탓인지 그녀의 몸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게 들렸지만 민주는 고통이나 여타 다른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더 문제였다. 저 정도면 당연히 고통스러워하거나 하다못해 무슨 내색이라도 했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나온 그녀는 너무도 말짱해 보였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냥 방금까지의 모든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우리 저녁 뭐 먹어? 그녀의 말투가 너무 태연해서 되려 내가 당황했다. 아, 기억을 못하는 건가? 크림 파스타를 하려고 했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금방 만들 것 같으니까 소파에 가서 잠깐 앉아 있을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 쪽으로 갔다. 그리고 베개 하나를 집어들더니 내가 자주 앉는 자리에 앉았다. 이건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내겐 수납장에 들어간 그녀를 보았을 때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그녀가 좋아하던 소파 자리는 맨 오른쪽이었다. 그쪽 쿠션 속이 더 부드럽고 편하다고 항상 말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각자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게 지금껏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불문율이었다. 민주야, 자리 괜찮아? 넌 항상 오른쪽이 더 좋다고 했잖아. 그에 그녀가 대답했다. 난 이쪽이 좋아. 그렇게 대답하는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분명 내가 아닌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몇 주 뒤, 그녀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을 때 그 일이 다시 일어났다. 책을 읽던 그녀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에 가려는 거겠지 생각하며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고,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녀에게 문자가 왔다. 나 좀 도와줄래? 순간 몇 주 전의 일이 머릿속을 스쳤다. 수납장 안에서 몸을 엉킨 채 웅크리고 있던 그녀의 모습. 나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찾기 시작했다. 옷장, 수납장, 화장실의 수건장까지 뒤지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은 웃음소리. 그리고 동시에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곧장 고개를 획 돌리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렇게 부엌으로 들어간 순간 보인 건 오븐. 오븐이 켜져 있었다. 싱크대 수납장에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꽤 큰 사이즈의 오븐이었는데 사용할 일이 없어서 시트지로 유리를 덮어두고 있었다. 헌데 그런 오븐이 켜져 있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과 동시에 곧장 오븐으로 달려갔다. 분명 빨리 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시간이 뒤틀린 것 같았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지는 기분. 제발, 제발. 잠깐 사이 땀에 젖은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오븐 문이 열렸고 동시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그리고 그 안에 그녀가 있었다. 팔다리를 구겨 엉킨 채로 접어 오븐 안에 맞춰놓은 상태로. 다행히 방금 켜진 탓인지 머리카락만 약간 그을린 듯한 모습. 하지만 보자마자 비명이 절로 나왔다. 애초에 그녀가 혼자서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게 민주의 텅 빈 시선이 나와 마주쳤고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아무리 봐도 열기나 자세 때문에 불편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치고는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다. 찾았네. 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먼저 오븐을 끄고 다시 여자친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한때 내게 그토록 아름다웠던 그녀의 눈은 이제 빈 깡통처럼 텅 비어 보였다. 한쪽 다리는 목 아래쪽을 감싸고 있었고 발가락마저 이상한 각도로 튀어나와 있었다. 그나마도 팔은 엉킨 다리와 몸통 사이로 사라져서 보이지도 않았고 그녀의 몸은 완벽하게 접혀 있었다. 같은 체격의 고개사라고 해도 저 안에 들어갈 수는 없을 걸로 보인다. 도대체 저길 어떻게 들어간 거지? 나는 엉킨 팔다리를 풀어보려 했지만 공간이 너무 좁았다. 일단은 그녀를 오븐 밖으로 끌어내야 했다.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금속 선반과 달궈진 열선에 피부가 긁히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렇다 하더라도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내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드는 관절 소리와 함께 그녀는 내가 끌어내는 동안 스스로 접었던 매듭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나는 토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대학병원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다. 민주 몰래 그녀의 의사와 이야기하는 게 싫었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었으니까. 무엇보다 위험했고 지독하게 무서웠다.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말씀 들어보면 이미 환자의 정신이 상당히 저하됐다고 생각되고 이제 보호자분 혼자 케어하시는 게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의 제안은 솔깃하게 들렸고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었다. 하지만 내 발목을 붙잡는 건 처음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했던 약속이었다. 끝까지 내가 돌봐주기로
낯선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거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던 약속. 아, 죄송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돌보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꼭 병원으로 오세요. 두 분의 의견 역시 존중하지만 제 생각엔 전문적인 도움 없이 이런 행동을 막는 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그녀를 더 면밀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지는 일은 점점 더 잦아졌다. 기회만 생기면 내 시야에서 빠져나가 나에게 자신을 찾으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녀가 숨는 곳들의 특징은 명확했다. 그녀는 좁은 공간을 좋아했다. 좁으면 좁을수록 좋아했다. 그리고 그녀를 찾을 때마다 전보다 더 끔찍했다.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도 문제였지만 5분 사건처럼 한 번의 실수로 죽게 될 수도 있었다. 너무 좁은 공간에 숨다가 몸을 베이거나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찌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점점 상황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마침내 보조시설에 연락하기로 했을 때 나는 그녀를 배신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고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지쳐버렸다.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그녀를 돌보기 위해 내 인생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부담이 너무 커져버렸다. 휴가로 연명하던 직장에선 결국 해고됐다. 하지만 부모님께도 전화하지 않았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했다. 그녀가 아직 내 옆에 있는지 확인하느라 잠을 자다가도 계속 깨곤 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은 그녀가 스스로를 다치지 않게 하는 데 맞춰져 있었고 결국 나는 당시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에게서 멀어졌다. 그녀가 사라진 날은 습한 여름날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여러 시설을 찾아보며 그녀에게 완벽한 곳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가장 좋았던 건 여기서 가까웠다는 점인데 그 외에도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보였으며 전문가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곧장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날 밤 민주와 나는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먹지 않았다. 분명 좋아하는 음식을 했지만 이제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멍한 표정으로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한 입씩 억지로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내가 막 음식이 어떤지 물어보려던 차에 휴대폰이 울렸다. 낮에 전화했던 시설. 나는 일어나 전화를 받으며 창문 너머로 여전히 그녀를 볼 수 있게 식탁에서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갔다. 담당자는 친절한 말투로 내게 질문을 몇 가지 던졌고 시설의 운영 방침이나 비용에 대해 설명해줬다. 그래, 분명 몇 초 이상 눈을 뗀 것도 아니라고 맹세할 수 있는데 내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식탁은 비어 있었다. 순간 깜짝 놀란 내가 급하게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나 찾아봐. 나는 곧장 집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다. 놀라서 전화부터 걸어봤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당연히 휴대폰으로 그녀의 위치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게 집안의 모든 틈과 구석을 몇 시간 동안 찾아본 끝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결론 짓고 결국 경찰에 전화하기로 했다. 이번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으니까. 물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도 난 집을 미친 듯이 들쑤시고 다녔다. 도착한 경찰 2명이 집안을 위에서 아래까지 빠짐없이 조사했다. 그리고 나아가 집 밖까지 조사했다. 그녀가 진단을 받기 전 자주 가던 곳들, 심지어 어린 시절 살던 집까지 수색했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그녀를 찾지 못했다. 도움이 필요했다. 휴대폰에 있는 도움을 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그렇게 도착한 친구들과 가족들도 나만큼 괴로워하며 수색에 합류했다. 그들은 집 밖,
동네의 후미진 곳들을 중점적으로 수색했다. 그리고 나는 경찰 외에 누구에게도 그녀가 사라지기 전까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분명 중요한 정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가 오븐에 몸을 비틀어 넣는 미친 여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에 빠졌던 아름다운 여자로 기억되기를 바랐으니까. 그렇게 민주가 사라진 지 약 2주가 지났다. 그리고 언제부터였을까? 무언가 썩은 냄새, 이상한 악취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래, 이건 너무도 명확했지. 그렇게 냄새가 심해진 뒤부턴 나는 그녀를 찾을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상태가 악화될수록 민주는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으니 그녀는 밖에 나갔을 리가 없다. 그녀가 이 집안에 있을 것은 거의 확실했다. 아니, 이제 그녀가 어디 있는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 가장 심한 냄새가 나는 건 거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환기구에서 구더기가 한 마리씩 떨어지는 걸 보면 그녀가 그 안에 공간에 있다는 건 확실했다. 지금껏 아무도 저 작은 환기구를 열고 천장을 확인하진 않았다. 입구부터가 딱 사람 어깨의 3분의 1 정도가 들어갈 만한 구멍. 그러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저기에 사람이 들어갔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겠지. 그리고 나 역시도 저걸 열 용기가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벌레 들끓는 시신을 보는 게 무섭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뱉을 때 무슨 표정을 하고 있었을지 그걸 떠올리는 것만 해도 몸이 떨려온다. 이걸 의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미쳐가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건 주기적으로 오고 있는 저 문자 메시지. 아무래도 이제는 치매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좀 더 센 게 좋으신가요? 이게 제가 예전 같으면 그냥 노딱이나 받고 끝나는 거라 상관이 없는데 한번 난리가 났었던 상황이라 몸을 좀 사리게 되네요. 그래도 역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저는 재밌게 녹음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